1중 900조 원.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이 거대한 숫자는 이제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옥죄는 무거운 형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과 우뚝 솟은 아파트 숲, 그 이면에는 매일 밤 이자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 짓는 수백만 가장의 소리 없는 신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줄 마법의 지렛대였던 대출이 이제는 개인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 중장년층의 평온해야 할 노후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온 풍요가 사실은 미래의 소득을 미리 끌어다 쓴 부채의 신기루였음을 고금리에 혹독한 겨울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1,900조라는 천문학적 무게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잠식하고 소비의 맥박을 멈추게 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금리 동결과 경기 연착륙을 말하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채의 압박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파멸의 전조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려진 커튼을 열고 헬케 900조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괴물이 어떻게 평범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그 비정한 민낯을 직시하려 합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경고, 그 서늘한 진실의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던 가계라는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1,900조 원을 돌파하며 세계 최상위권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연일 보도하는 금리 동결의 안도감 뒤에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부채의 질적 악화라는 비정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과 자영업 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1년 사이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금융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때 저금리의 마법에 취해 무리하게 아파트 매수에 뛰어들었던 4060 세대는 이제 영끌의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 고지서를 받아들며 노후 자금이 녹아내리는 참혹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전조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 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이 위험 수준인 40%를 상회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100만 원을 벌면 40만 원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로 생활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저축과 소비가 불가능한 적자 가계의 확산을 뜻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거치 기간이 종료되어 원금 상환이 본격화되는 대출 비중이 2026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갚아야 할 빚은 줄어들지 않는 자산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심리적 공포는 시장의 유동성을 더욱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은 자산 유동화를 가로막아 가계를 경제적 동맥경화 상태로 몰아넣고 있으며 환율과 금리의 불안정성은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이들이 식비를 아끼고 병원 방문을 주저하는 뉴푸어로 전락하는 과정은 지극히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00조 원이라는 가공할 숫자가 예고하는 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가계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자산의 토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거부할 수 없는 몰락의 신호탄입니다. 둑이 터지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 속에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가계의 비명을 듣고 있습니다. 1,900조 원이라는 가공할 부채가 형성된 배경에는 대한민국 특유의 자산 구조와 통화 정책의 실패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어진 초저금리 기조는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키웠고 이는 곧 레버리지라는 미명하에 빚을 내서 자산을 사는 행위를 지극히 합리적인 투자로 둔갑시켰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라는 비유동성 자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아닌 대출로 지탱되던 부동산 가격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순간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갚아야 할 원리금은 오히려 늘어나는 역자산 효과 네거티브 웰트 이펙트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900조 부채가 가진 첫 번째 파멸적 메커니즘입니다. 더욱 심각한 구조적 결함은 대출의 구성에 있습니다. 한국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외부의 금리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글로벌 긴축 기조는 즉각적으로 국내 시중금리를 끌어올리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강제로 탈취합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DSR2 임계점인 40%를 넘어서는 가구가 속출하면서 가계는 생존을 위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소비의 위축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가계의 소득 감소로 돌아오는 부채발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 제도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사금융 시스템은 공식적인 가계부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를 양산해 왔습니다. 전세 보증금이라는 거대한 부채가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맞물려 역전세라는 폭탄으로 변할 때 그 충격은 금융권 전체의 유동성 위기로 전이됩니다.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선순환의 고리였던 대출이 하락기에는 자산과 가계, 나아가 금융 시스템 전체를 함께 침몰시키는 부채의 덫으로 작용하는 것이 2026년 우리가 마주한 구조적 위기의 실체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번영의 바벨탑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부채의 팽창이 멈추고 거품이 터지는 순간 그 공동체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언제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인류 경제사는 과도한 부채를 방치한 사회가 어떤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는지 반복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가장 뼈아픈 사례는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입니다. 당시 일본 가계는 영원히 오를 것 같던 자산 가치를 믿고 무리하게 대출을 끌었었지만 거품이 거치자 남은 것은 자산 가치를 상회하는 막대한 빚뿐이었습니다. 이는 이른바 대차대조표 불황 밸런스 시트 리세션으로 이어졌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소득이 생겨도 소비나 투자 대신 오로지 빚을 갚는 데만 집중하면서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고 30년이 넘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출금이 집값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했고 이는 가계의 파산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연쇄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이 경험한 역자산 효과는 소비에 급격한 결빙을 가져왔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경기 대침체로 번졌습니다. 자산 가치의 하락이 심리적 위축을 넘어 실질적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추백조 원 가계부채가 이토록 위험한 이유는 일본과 미국의 비극적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처럼 급격한 고령화와 저성장 구조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미국처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외부 금리 충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앞서 설명한 역자산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인 한국 가계는 소비력을 상실한 채 부채의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질식해갈 위험이 큽니다. 남들도 다 빚내서 자산을 산다는 군중 심리가 만든 연령 900조 원의 거대한 바벨탑은 이제 그 자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하부 구조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히 경고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쌓아 올린 번영은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그 청구서는 반드시 가장 가혹한 시기에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900조 원이라는 가계부채의 거대한 숫자는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체력을 밑바닥부터 갉아먹는 구조적 질식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부채는 더 이상 성장을 견인하는 지렛대가 아니라 경제 혈맥을 막는 동맥 경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시적 지표를 살펴보면 민간 소비의 GDP 성장 기여도는 역대 최저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의 상당 부분이 생산적인 투자나 소비가 아닌 금융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강제로 묶이면서 내수시장은 동력을 상실한 채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 증가 속도를 앞지르는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가 제약되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미시적 삶의 현장은 더욱 처참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인 채 고금리의 파고를 맞이한 사동육풍 세대는 이제 현금 흐름의 고갈이라는 실존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수억 원대의 아파트를 소유한 중산층이지만 매달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급이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증발하면서 실질적인 생활 수준은 빈곤층에 가까운 자산 가형 빈정, 에이셋 리치, 캐시 푸어 계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역자산 효과는 이들의 소비 심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정체된 상황에서 대출 이자만 늘어나자 중장년층은 가장 먼저 식비와 병원비, 그리고 자녀의 교육비를 줄이며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미시적 삶의 위기는 다시 거시 경제의 하강 곡선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내수 소비의 위축은 자영업자의 매출 급감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가계부채의 또 다른 축인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로 이어지는 부메랑의 악순환을 완성합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수사 뒤에는 이자 상환을 위해 삶의 질을 포기하고 노후 자금을 헐어쓰는 수백만 가정의 비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600조 원의 부채는 이제 단순한 금융 지표를 넘어 대한민국 가정의 저녁 식탁을 빈곤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는 가장 비정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채로 쌓아 올린 번영이 허물어지며 남긴 거대한 폐허 위에 서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연계 900조 원이라는 거대한 폭탄을 안고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라는 지난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시장을 안심시키려 노력하지만 그 이면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의 발목을 잡는 지독한 정책적 딜레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습니다. 물가 안정과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거시적 명분과 금리 인상 시 폭발할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는 미시적 공포 사이에서 외줄 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자니 한개 가구의 연쇄 파산이 두렵고, 내리자니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하여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의 경직성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할 골든타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또한 모순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총부 채원리 금상환 비율 DSR 규제를 강화하며 부채의 양적 팽창을 억제하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각종 특례 대출과 규제 완화라는 유동성 공급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빚을 줄여야 한다는 대원칙과 자산 가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충돌하면서 시장에는 국가가 결국은 빚을 떠안아 줄 것이라는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일관성의 결여는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에게 그 고통을 이연시키는 폭탄 돌리기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책 당국이 내놓는 대부분의 대책은 근본적인 수술이 아닌 일시적인 통증 완화제에 불과합니다. 재정 여력이 고갈되어가는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가계의 부실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뉴스에서 말하지 않는 진실은 정부의 관리 능력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스템을 지탱하기 위한 관료적 수사들이 더 이상 시장의 냉혹한 원리를 거스르지 못할 때 그 충격은 온전히 개별 가계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의 보호막이 얇아진 시대를 인정해야 합니다. 컨트롤 타워의 지휘봉이 흔들리는 지금, 각자 도생의 길은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생존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1,900조 원의 거대한 그림자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머무르는 나태함입니다. 빚이 자산이 되던 저금리의 시대는 종언을 고했습니다. 이제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것은 무너지는 성벽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고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과감한 디레버리징, 디레브레깅, 부채 축소입니다. 부채의 감옥에서 내 노후를 탈출시킬 제1원칙은 자산의 질적 구조 조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역자산 효과로 인해 심리적 타격이 크더라도 수익성이 낮고 대출 비중이 높은 비핵심 자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값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이제 소득을 쏟아붓는 행위는 결국 노후에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과 기회 비용을 허비하는 일입니다. 제2원칙은 현금 흐름의 요새화입니다. 자산의 덩치보다 중요한 것은 매달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세대라면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죽은 자산인 부동산을 살아있는 현금으로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빚 섞인 아파트를 물려주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노후를 국가나 자녀에게 의탁하지 않는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산 수호입니다. 고금리 시대의 부채는 복리의 마법이 아닌 복리의 저주가 되어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이제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며 묻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그 빚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수백조 원이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실패를 상징하지만 그 속에서 당신의 가정이 침몰할 이유는 없습니다. 뉴스가 말하지 않는 부채의 민낯은 차갑고 비정하지만 그 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방패를 든 자에게는 비로소 새로운 생존의 길이 열립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신기루가 거친 뒤에 남는 것은 오직 냉정한 현실 감각과 준비된 자의 여유뿐입니다. 시대의 조류를 바꿀 수는 없어도 내 가게의 조타수로서 키를 꺾을 권한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부채의 시대, 당신의 마지막 보루는 국가의 대책이 아닌 당신의 차가운 결단입니다.